자, 이번엔 40쪽 가겠습니다. 40쪽. 신난다. 여기 딱 40이라고 써있네요. 40쪽. 40쪽 어딨지? 40쪽 뭐야? 40쪽이 뭐야? 아, 박태보전. 아니야. 자, 박태보전이네. 어디에요? 여기는 막 관악구.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전이죠. 전. 전이니까 전은 두 개가 있죠. 뭐뭐 있어? 사람전이 아니라 인물전과 뭐 있죠? 가전이 있다고 그랬지. 주인공이 사람이면 인물전,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면 가전이죠. 그죠? 그럼 얘는 박태보가 사람이니까 얘는 분명히 인물전일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좀 할 거냐면 고전소설의 일종의 팁, 뭐 해석하는 방법 이거 한번 해볼게요. 고전소설은 사실은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그 인물 때문에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관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똑같은 놈은 세 번 나오는데 이름이 다 달라.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하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고전소설이었던 현대소설이었던 이놈은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뭐야? 그렇지. 인물, 사건, 배경이죠. 그러니까 인물, 사건, 배경만 잘 찾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 뭐가 가장 포인트냐면 바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장인물에 자꾸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등장인물을 통해서 갈등이 나타나고, 즉 갈등이 나타나는 건 사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사건은 그 배경이 있어야 사건이 생길 테니까 인물이 중심이야.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인물의 심리라든가 인물의 정보, 정보 얘들을 찾는 거야. 그래서 심리가 나오면 밑줄, 인물의 정보가 나와도 밑줄, 뭐 이런 것들 딱 치면서 그러면 인물의 심리와 정보를 찾으면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 바로 갈등 혹은 사건이 드러나는 거야. 갈등 혹은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소설이었던 고전소설이었던 등장인물의 동그라미 치면서 인물의 심리의 밑줄, 정보의 밑줄. 됐죠? 이거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만의 특징이 있어요.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은데요. 고전소설만의 특징, 요게 1이라고 치고 요게 2라고 치면 고전소설은 꼭 내용상 두 덩어리로 구성이 돼요. 내용상 이렇게 두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 크기는 이게 5분의 4, 5분의 1일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사건이 제시가 됩니다. 사건이 되면서 여기는 뭐냐면 그 사건의 원인이 제시됩니다.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하면서 뒤쪽에 가 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다 드러나니까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조금 바뀌었는데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앞에 장면이 제시가 됩니다. 장면 제시. 예를 들어서 박태보전에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 요번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 박태보가 고문 받는 법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제시돼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와? 그 고문을 받게 되는 원인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말이야. 사건이나 장면 제시나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앞에 장면 제시가 될 거고 그 뒤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담길 겁니다. 그러면 장면이 나오면 왜 그렇지? 이거만 찾으라고요. 됐냐? 이거 됐고. 자, 요번에 박태보전은 요거는 수능에 한번 나왔습니다. 올해 수능에 나왔어요. 올해 수능에. 근데 이거는 EBS에도 나왔어요. EBS도 나왔어. 근데 EBS에 나온 지점 바로 뒷부분이 수능에 출제가 됐어요. 자, 일단 요것도 한번 해보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한번 해보자. 이거 뭐지? 자, 첫 번째. 박태보전 첫 번째 해볼게요. 박태보라는 사람은 실존인물입니다. 자, 실존인물 박태보입니다. 박태보를 가지고 쓴 거야. 실존인물이라고요? 그럼 실존인물이면서 박태보가 여기에 플러스 문학적 허구가 좀 가미가 됩니다. 문학적 허구. 실존인물 박태보가 한 걸 그대로 썼으면 전기문이겠지. 근데 문학적 허구가 담겨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걸 역사소설이라고 합니다. 실존 인물이 나오면서 역사적 사실이 등장하면서 문학적 허구가 나오는 걸 우리는 역사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역사 소설은 왜 생기냐? 언제 이런 게 잘 생기냐면 전쟁 후 또는 어떤 전염병이 한번 돈 후 혼란한 시기에 역사 소설이 막 나와요. 혼란한 시기에 야, 우리의 역사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닮아야지 이놈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 첫 번째, 자, 정체성의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누굴까? 뭐 이런 거. 혼란, 혼돈의 시기. 혼돈의 시기가 와요. 그러면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혼돈의 시기면 우리 모두 다 힘들어할 겁니다. 그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생각할 거 아니냐. 즉 올바른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이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도대체 누구지? 모색할 거야. 그때 짠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역사 소설이 짠 하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때 나오는 바로 그 주인공이 볼 것도 없이 어떻게 써요? 가장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혼돈의 시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 그죠? 자, 그러면 어디? 박태보를 한번 해보자. 이 주인공 올라갈게요. 자, 박태보 해볼게요. 자, 박태보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얘의 행위가 뭐냐. 숙종이 장희빈의 꼬임에 빠져서 인현왕후를 내치죠.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를 내쳤더니 이 박태보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현왕후가 말을 잘못할 수 있어도 그 중전에서 내쫓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야 내가 지금 방금 명령을 했는데 감히 나에게 토를 달아 뭐 이런 식이야. 하지만 나는 의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금한테 바락바락 대듭니다. 그죠? 이건 다 임금을 위한 일입니다 하면서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가 고문 좀 해줘요. 고문을 했어도 어떻게 했어? 계속 저는 임금을 위한 일입니다. 절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임금에게 충언을 합니다. 또는 직언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럼 이따구 행동하는 이것의 의미는 뭘까? 이 행동의 의미는 바로 사대부들이 할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 거야? 충신의 올바른 모습이겠죠? 올바른 모습입니다. 즉, 이 사대부 계층, 박태보와 같은 사대부 계층이 해야 할 올바른 모습을 딱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라고. 결국 이걸 통해서 이 박태보가 바로 뭐야? 바로 이 박태보가 바로 뭐겠어요? 충신의 상징이 되겠죠? 충신의 상징이 될 겁니다. 충신의 상징. 자, 그럼 이런 충신의 상징인 박태보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는요, 박태보가 긍정적인 사람인 건 알겠어. 그죠? 근데 야 얘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뛰어난 애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얘는 개인적 가족적 차원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대부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고요. 즉 사회적 인물로 사회적 차원의 인물로 이상화시킵니다. 이상화시킨다라는 거. 이게 역사소설의 특징입니다. 실존인물 박태보였던 누구였던 있을 거야. 그러면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야 합니다. 라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EBS에 있었다면 뭐 역사소설에 관계된 것들을 또 연결시키겠죠. 임경업전도 똑같은 거야. 임경업이라는 사람은요. 중국에서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돼요.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은 임경업이 싸움 잘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정작 임진왜란 당시에 청나라 애들은 임경업과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죠? 그런 것들도 언급을 하겠죠. 그죠? 지금 일단 없으니까 패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인물도를 한번 해보자. 전체적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인물도를 설명하면서 전체 내용까지. 좀 덥지 않냐?
어딨지? 자, 일단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박세당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야.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뭐 당연히 뭐야, 과거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답니다. 장원급제를 해서 관직에 올라갑니다. 요놈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커다란 사건은요, 누가 나올 거냐면 숙종인물이 나옵니다. 숙종이라는 임금이 있고요. 숙종은 어떤 걸 지시하냐면 인현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켜요. 왜냐하면 장희빈의 이야기를 듣고 인현왕후를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요 박태보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그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반대할 거냐면 왕비 폐위를 반대해. 왕비 폐위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반대 상소를 올려요. 근데 꼭 박태보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했는데 그 앞에 박태보가 대표자가 된 거야. 대표자가.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는 얘가 좀 어리숙한 인물로 나오니까 세모고 얘가 긍정이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고전 소설에서는 작가가 개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가가 개입하면서 누가 좋은 놈이라든지 얘기를 해줘요. 박태보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박태보에 초점을 두는 거라고요. 됐죠? 그럼 읽어보시면 나올 거고요. 자, 요 상태가 되니까 박태보가 숙종이 박태보를 잡아들여요. 그래서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고문을 하면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숨을 살려고 이랬을 텐데 얘는 끝까지 충원을 합니다. 이것은 임금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임금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직언을 해요. 당당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여러 번 고문을 해도 이 자식이 끄떡도 하지 않네? 그래서 진도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진도로 유배를 보내요. 고문할 거 고문 다 하고 진도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박태보는 당당하게 진도로 갑니다. 유배지 가요. 그런데 박태보 죽어요. 실제입니다. 유배 진도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미 죽어요. 고문 후유증으로 죽어요. 유배지로 가는 도중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장희빈의 그런 꾀들이, 그 모략들이 다 들통나고 다시 인현왕후가 복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복귀를 하고서 숙종이 생각해보니까 지난날에 내가 했던 잘못을 생각합니다. 박태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박태보를 찾았지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젊은 놈을 하나 죽였구나 하면서 뉘우친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숙종도 부정적인 인물에 따라 점차 긍정적인 인물로 바뀌고 있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우리가 저 정도만 알면 새로운 지문을 만나도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EBS에 나왔어. 그래서 공부를 했어. 저 정도.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접해볼게요. 자, 출발.
자, 이거 옆에 오장군의 발톱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장군의 발톱. 자, 이거는 뭐 제목부터 그냥 1번 한번 해봐야겠다. 자, 오장군은요, 이름이 장군입니다. 이름이 장군이야. 그런데 얘는 뭐 장군 같은 그런 포스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농민입니다. 농민이야. 너무 어리숙하고요. 그 다음 오장군의 이 발톱인데 왜 갑자기 제목이 발톱이냐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유서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 죽을지 모르니까. 유서를 쓸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어떡하죠? 유서를 쓰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이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어때요? 막 손톱 깎고 머리털 뽑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겠지, 이 새끼들아. 자, 손톱과 전쟁 시. 자, 전쟁 시 손톱을 깎아서 편지 봉투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편지 봉투에 넣는 것의 의미는 이것의 의미는 일종의 뭐야? 유서입니다. 유서야. 죽을지 모르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써? 침울한 표정으로 손톱을 깎아서 편지 봉투에 넣고요. 머리카락을 뽑아서 편지 봉투에 넣고 있어요. 근데 오장군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손톱 깎고 있고 머리카락 뽑고 있는 거야. 오늘 뭐야 손발톱 정리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발톱도 깎고요. 손톱도 깎고 발톱도 다 깎아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 발톱을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 오장군은 죽고 나서 집에서 받아보는 게 뭐야? 오장군의 발톱을 받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드러난 건 즉 오장군 자체가 전쟁이 뭔지 그저 죽는다는 게 뭔지 의미를 전혀 모르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건 오장군의 순박함입니다. 오장군의 순박함이겠죠. 이렇게 순박한 사람이 전쟁을 맞이하여 결국 죽게 되는군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써요? 비극성이 심화되는 거죠. 비극성이 심화되는 겁니다. 죽어야 할 놈이 죽었다면 이렇게 슬프지 않을 거야. 너무나 순박한 애인데 걔가 전쟁통에서 죽게 됐대요. 얼마나 비극적이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장군의 발톱은 문학책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EBS에 가끔 나오고요. 모의고사에도 가끔 등장했던 그런 건데 작년 EBS에 한번 이게 오장군의 발톱이 등장을 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이건 대참패를 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관객이 100명이나 넘었으려나 모르겠다. 그죠?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시면 영화 전편이 다 떠요. 그래도 사람이 안 봐요. 다 오픈이 되는데도 안 봐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였다 보고 인물도를 한번 정리를 쫙 해볼게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고향에 교양 생활을 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장군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다시 나와요. 왜냐면 이 마을에 오장군이라는 애가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이 오장군 얘는 등치도 크고 농부야. 근데 들어올 애는 빼짝 마르고요. 사람을 죽였던 이런 그런 전적이 있는 애야. 그런데 이 오장군은 되게 순박하고 좀 바보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네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온 사람은 편지 영장, 군대 영장 갖고 온 사람이 물어보죠. 당신은 오장군이야? 네. 당신 몇 년생이지? 네 이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럼 너 징집하고 데리고 간 거야. 그 오장군이 이렇게 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군대 이거 한번 갔다 왔는데 저 갔다 왔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난리칩니다. 이 새끼가 군대 오기 싫으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막 혼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하면서 또 일해요. 그다음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다 이제 총을 쏘는데 총을 땅땅 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관역판에 두고 쏴야 되는데 얘는 총을 들고 돌아다녀요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수류탄 던지기 연습을 하는데요. 수류탄 저쪽에다 던져야 되는데 들고 이거 어떻게 던져야 돼요?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감에 쓰이니까 얘한테 총과 수류탄을 주지 않아요. 아예 안 줘요. 그럼 뭐 하냐? 사령관실에 들어가서 사령관 어깨 주물르는 이것만 합니다. 어깨 만약에 주물르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군대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한번 갔다 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죠?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해요. 나라가 그렇게 잘못할 리가 있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넘어가는 애야. 자, 그런데 고향 생활은 얘가 어디냐면 바로 까치골입니다. 까치골인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누구냐면 오장군이 있고 오장군은 이가 동쪽 나라에 살아요. 다소 동화적인 내용인데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 두 개가 전쟁 중이에요.
동쪽 나라 농부입니다. 그 다음에 무척 순박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순박하고요. 나쁜 말로 하면 병신입니다. 멍청해요. 이런 거야. 근데 얘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꽃분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꽃분이. 그 다음에 먹새 좋아해요. 먹새는 뭐냐면 소야. 소인데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먹새라고 이름을 져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 둘은 사랑을 키워가면서 결혼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얘가 어쩌요? 군대로 끌려옵니다. 그죠? 얘가 뭐 할 거냐면 입대를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상황에서 입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꽃분이하고 오장군의 엄마가 동사무소에 가서 참 막 얘기합니다. 아유, 그럴 리가 없다고.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사소한 실수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뭐 그럼 저희가 따져봐. 거기 가서 또 물어보면 여기 가봐. 또 여기 가서 따지면 저기 가봐. 그래서 꽃분이하고 꽃분이 엄마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장군은 군대에서 그냥 계속 네 이러고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나라가 싸웁니다. 얘가 살고 있는 동쪽 나라와 그 다음에 서쪽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세는 서쪽 나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서쪽 나라가 이제 언제 명주를 끝나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쪽 나라에서 우리 전열을 정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령관이 야, 이거 어떻게 역정보 공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가 취약하면 여기가 취약하라고 해서 여기는 아주 센 놈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역정보를 줘서 승리하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역정보를 보낼까 막 해요. 많은 스파이를 보냈지만 서쪽 나라가 잡아서 고문 조금만 하면 다 진실을 토해요. 그래서 역정보가 통하지 않는 거야. 어떡할까 하다가 이 동쪽 나라가 바로 뭐냐면 역정보 공작을 꾸립니다. 그럼 그 역정보 공작은 아주 무시무시한데요. 왜냐하면 반인간적입니다. 사람이 죽을 줄 알고 그대로 투입합니다. 누구냐면 당연히 누구야? 오장군이겠죠? 오장군 있고 동쪽 나라 사령관이 오장군에게 거짓 정보를 줍니다. 오장군은 뒤에서 항상 어깨를 주무르고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여기 정보참모가 있어요. 정보참모하고 둘이 대화를 합니다. 야, 우리 저쪽에 가면 대포가 500만 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애들이 침입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거짓 정보를 줍니다. 사실은 대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짓 정보를 하니까 오장군 뒤에서 계속 주물르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얼핏 들은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정보참모가 눈에 잘 띄는 서쪽 나라에다 버립니다. 서쪽 나라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버려요. 서쪽 나라에 버려요. 그러니까 오장군이 땅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서쪽 나라가 누가 나와? 서쪽 나라 사령관. 서쪽 나라 사령관이 추궁을 합니다. 그죠? 포로가 잡혔잖아. 그죠? 이름 오장군이요. 장군이야? 야, 대단한 놈 잡았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왜냐면 있잖아. 내가 대위면 현대위, 김대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얘는 이름이 오장군인데 장군이란 벼슬인 거야. 잘 잡았다 새끼는 뒤졌다 너는. 아주 고급 정보가 나오겠군 합니다. 그래서 고문을 합니다. 근데 이 새끼가 보통 스파이들은 나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이러는데 이 새끼 이상하게 꼽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서쪽 나라 사령관이 이 새끼 봐라 이거 멍청한 흉내를 내는데 흉내 잘 내는데 막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계속 고문을 합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저기 동쪽에 가면 그 대포가 500만 개가 있어. 꼽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 봐라 이거 병신 흉내 잘 내는데 막 합니다. 그러면서 추궁하다가 진실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포가 있다니까 못 간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써요? 속은 걸 압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궁을 합니다. 다시 정보를 다시 추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이는 일만 남았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 이제 죽여버리겠다. 그죠? 반성하고 다시 서쪽 나라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면 당신 같은 장군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오장군이 꽃분아 나 죽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이야 이거 끝까지 이거 병신 흉내 잘 내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령관이 예의를 갖춥니다. 당신 같은 장군이 진정한 장군이다. 어떻게
정보를 하나도 그 수많은 고문 속에서도 정보를 안 주냐. 다 예의를 갖춰요. 그리고 총살을 합니다. 예의를 갖춰 총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야? 시체가 돌아오죠? 시체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왔겠어? 발톱이 하나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전체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나쁜 놈들은 누구냐? 바로 동쪽 나라의 사령관 같은 놈이죠.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정보 참모도 똑같은 놈이죠. 이런 놈들이고요. 전쟁의 어떤 비극성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야. 그러면 요 정도 내용을 가지면 어떤 문제를 줘도 할 수 있다. 그럼 어딨냐? 또 준비했지. 자, 풀어 제끼야. 지금 풀어. 가지고 있지 말고.